나는 내 손으로 내 전 재산을 보냈습니다. 화면 하나, 터치 한 번.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이후로 제 계좌는 텅 비었고 제 삶도 비었습니다. 사기꾼의 얼굴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언니, 이번 거래 끝나면 같이 여행 가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 모든 건 당근마켓에서 낯선 여자를 믿은 그날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김선희 50살. 노후 자금은 남편 퇴직금 일부와 제 통장에 꼬박꼬박 넣던 적금이 전부였지요. 누구처럼 큰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늙어서 병원비 걱정 안 할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에게 커피를 내리고 딸은 취업 준비로 늦잠을 자고 저는 오래된 찬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 그릇들 언젠간 팔아야지. 그 한마디가 모든 균열의 시작이 될 줄 몰랐습니다. 당근마켓. 처음엔 그저 물건을 정리하는 재미였습니다. 생각보다 잘 팔리네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세상 모르는 사람 믿지 마. 저는 웃었습니다. 애인 요즘은 다 실명제라 괜찮아요. 괜찮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그릇 거래 때문이었습니다. 미정 씨, 나보다 조금 젊고 늘 다정했어요. 언니, 진짜 깔끔하게 쓰셨네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녀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내 노후 걱정에도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먼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저랑 같이 해봐요. 중고거래 대행 사업이에요. 수수료도 나누면 돼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났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퇴직 이후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었으니까요. 이번엔 내가 해볼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쯤은 내가 가족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지요. 언니, 초기 관리비 300만 원만 넣어요. 물건 묶어서 처리하면 수수료가 줄어요. 그 말에 주저했지만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떴어요. 그게 제 인생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프로필 사진은 사라졌습니다. 메신저엔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런 걸 혼자 결정해? 그 소리가 온 거실에 울렸습니다. 식탁 위 반찬 냄새가 비릿하게 퍼졌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세상은 믿으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눈빛엔 실망이, 딸의 눈빛엔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식탁을 닦으며 하루 종일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도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밤마다 휴대폰을 들고 지워진 대화방을 다시 열고 그녀의 말투, 이모티콘, 카페 배경까지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철저히 이용한 살인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를 죽인 범죄였지요. 그날 평온했던 제 인생에 조용히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웃음이 오가던 식탁은 냉랭했고 남편의 발소리마저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몇 마디뿐이었어요.
밥 먹었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했습니다. 몸은 그대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닫을 때마다 탕 하는 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그 소리 속에서 제 잘못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켜 미정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대화방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고 남은 건 은행 송금 내역 한 줄뿐이었어요. 300만 원. 하지만 그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믿음을 통째로 가져갔지요. 며칠 뒤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 일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어요. 근데 뭐? 입금 계좌가 대포 통장이래요. 추적이 어렵대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세상 쉽게 믿지 말라 했잖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너는 또 실수했다는 냉담함이 숨어 있었어요. 며칠 후 딸이 제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 친구가 알려준 중고 피해자 모임이에요. 거기 가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종이에는 조그맣게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 자조 모임 매주 수요일 구청 3층 회의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꺼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 말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딘가 다른 얼굴들이었어요. 그중 한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 윤재훈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모임 대표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 같은 일 당하신 분인가요? 네. 저도 온라인 사기 피해자예요. 그쪽도 누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접근했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 그래요. 착한 사람을 노리는 놈들이 제일 많거든요. 모임이 끝날 무렵 재훈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건 제 연락처예요. 혹시라도 그 사람 정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우리 같이 잡아야죠. 그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확신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만 남을까?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맥주캔 하나가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구청의 피해자 모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가서 뭐해? 이미 지난 일인데. 그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그 안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괴로워서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다고 돈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돈이 아닌 걸 되찾고 싶었습니다. 믿음, 그리고 나 자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었어요. 저는 지워졌던 미정 씨의 번호를 다시 눌러봤습니다. 물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무심한 음성이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말투, 웃음소리, 커피잔을 두드리던 손끝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제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엔 깊은 주름이 생겼고 입가에 힘은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어제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그래요.
그냥 무너질 순 없어요. 조용히 속삭였어요.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약속하듯이. 며칠째 남편과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바라봤고 딸은 퇴근 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에도 문을 닫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틈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만 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멍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수돗물 위로 반사된 제 얼굴을 보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였나? 피곤한 얼굴, 무표정한 눈, 마른 입술. 그날 아침 우편함에 빨간색 고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공과금 미납 통보. 남편이 그걸 먼저 발견했지요. 이것도 밀렸어? 이번 달은 조금 늦게 내려고 했어요. 조금? 당신 요즘 제정신이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컵을 들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이 뭘 믿고 뭘 또 하려고 그래. 말끝에 묘한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속엔 분노보다 포기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봤지만 여전히 0원. 그 숫자는 제 자존심이었고 동시에 제 형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 아직 못 찾으셨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정보가 나왔어요. 그 여자가 쓰던 계좌가 충북 쪽에서 또 사용됐대요. 그 한 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서성이다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충북. 멀지 않은 거리지만 내겐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그냥 잠깐 나왔어. 또 그 일 때문이죠? 그만해요, 제발. 그 사람 못 찾아요. 그 말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잊어요. 아빠도 힘들어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 아빠네 부부 만났어. 당신 일 다 알더라.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안타깝대. 근데 그거 알아?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바보 같다고 생각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더는 뭐라 안 할게. 그냥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그의 말은 포기처럼 들렸고 동시에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벽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손끝으로 그 빛의 테두리를 따라 그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그만해야 할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걸어가 볼까? 그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윤재훈입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이 미정 씨를 본 것 같답니다. 내일 오전에 경찰서 미팅 있습니다. 혹시 같이 오시겠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처럼 밝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묻더군요. 어디가? 경찰서예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또 그거야? 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묘한 결심이 섞여 있었지요. 그래요. 이제는 누굴 믿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어야 할 때예요. 경찰서 앞에서 재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조금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얘기만 듣는 자리예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린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겁니다. 그 말이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피해자에서 증인으로.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무언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잿빛 구름 아래로 노을이 스며들었어요. 그 색이 참 이상했습니다. 슬픈데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저는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끝에서 이제 막 태어나는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조금은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발로 걸어 나온 기분이었어요. 재훈 씨는 제 옆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진술 정리도 깔끔했고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계좌 추적이 승인됐대요. 곧 연락 올 겁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안엔 작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도 희미한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갔다 왔어? 응. 경찰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뭐래? 아직은 모르지만 추적은 진행 중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식탁 위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까 아빠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다고. 저는 놀라 웃었습니다. 달라졌다고? 응. 눈빛이 좀 단단해졌대요. 딸의 말투엔 미소가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아직 가족은 남아있구나. 며칠 뒤 재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선희 씨, 좋은 소식이에요. 그 미정이란 사람, 다른 피해자 계좌에서도 동일한 송금 패턴이 나왔대요. 경찰이 공범 추적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잡을 수도 있나요? 쉽진 않겠지만 실마리는 잡혔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선희 씨, 혹시 직접 피해자들 모임 한번 주도해 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그분들이 당신 얘기를 듣고 싶대요. 그 용기, 그게 필요하대요. 그 말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용기. 그 단어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나를 깨웠습니다. 그 주 수요일 구청 회의실. 지난번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얼굴은 다르지만 표정은 닮아 있었어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조금의 기대. 재훈 씨가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희입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은 피해자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멎은 듯 했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싫었어요.
근데요, 그냥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쪽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보였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분명한 박수 소리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다 포기했는데 오늘 조금 용기 냈어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빛을 냈어요. 그게 참 예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온라인 사기 피해자 모임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제가 말하던 장면이 잠깐 스쳐갔습니다. 저 사람 당신이야? 그는 놀란 듯 묻더군요. 네. 오늘 구청에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단하네. 당신 진짜 해냈네. 그 말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었어요. 그날 밤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다음 모임 갈래요. 엄마 혼자 두기 싫어요. 괜찮아. 엄만 이제 괜찮아. 그래도요.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에서 오래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 씨 관련 계좌, 공범 계좌와 연결 확인됐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참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떨어진 빗방울이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흐려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창문을 닦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전화벨이 울린 건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김선혜 씨, 혹시 이 번호 기억나시죠? 낯선 목소리.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미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에이, 언니. 아직도 모르는 척이에요? 나예요, 미정.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그대로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예요? 언니, 아직도 날 찾고 다녀요? 참, 정 많다. 통화음 뒤로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 소리가 귓속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있으면 그녀의 웃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언니 믿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녀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협박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 추적이 가능할까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흘러간 번호들이라 결국 쉽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 모임 카톡방이 술렁였습니다. 미정이 다시 연락 왔다네요. 이번엔 합의금 얘기했대요. 경찰이 수사 중이라 조심하래요. 희망이 걷히고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괜히 건드리지 말자는 말도 들렸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모임을 나갔습니다. 그때 재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 씨, 우리 잠시 쉬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쉬어요?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그 여자가 우리 움직임을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살까요? 그녀는 또 다른 사람을 속일 텐데요.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 아니요, 왜요? 그 여자 잡혔다가 풀려났대. 뭐라고요? 증거 불충분이래.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TV 화면 속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피해자 진술 엇갈려 사기 혐의 입증 어려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제 됐잖아. 그만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만두면 나만 무너져요. 이미 충분히 무너졌잖아. 그의 말이 벽처럼 쾅 하고 닫혔습니다. 딸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엄마한테 왜 그래요? 너는 몰라. 내 엄마가 무슨 일을 한 건지.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짧은 침묵. 그리고 무겁게 닫히는 문소리. 그날 밤 집은 다시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아직도 나 미워해요? 그럼 언니 가족은 괜찮으시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그녀는 이제 제 마음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재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제 가족을 언급했어요. 그럼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풀어줬잖아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협박이에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피로가 짙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모임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고 언론은 새로운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요즘 친구들이 엄마 얘기해요. 뭐라고 해? 대단하대요. 근데 어떤 애들은 괜히 나섰다고도 해요. 그녀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다시 무너질 수 없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를 무너뜨리면 나는 이번엔 버틸 수 있을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울 속의 저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한 줄. 언니, 이제 진짜 끝내자. 나랑.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남은 마지막 메시지. 언니, 이제 진짜 끝내자. 나랑.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끝내자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새벽 4시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내가 끝내야겠어요. 아침이 되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재훈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네요. 얼굴이. 이제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진짜 결판 내봅시다. 우리는 함께 증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보낸 문자, 통화 기록, 그리고 미정이 사용한 또 다른 계좌의 이동 내역. 모두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계좌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송금 내역 중 하나 박성철.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이건 실수죠? 아닙니다. 같은 이름, 같은 주민번호 뒷자리.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가 신문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계좌 이거 당신 이름이야. 그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왜 내 이름으로 돼 있지? 그걸 저한테 물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미정이라는 사람, 나도 연락받았어.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당신보다 먼저 당했어. 그 여자가 투자 제안했었거든. 그때 내가 손해본 돈, 당신한테 말 못했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만든 계좌, 그게 그 여자가 쓰는 줄도 몰랐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수십 가지 감정이 뒤섞여 터졌습니다. 그날 밤 재훈 씨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 남편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이용했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걸 역으로 이용합시다. 어떻게요? 그 여자가 다시 접촉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미끼가 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보다 묘한 힘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정말 그녀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언니, 그 남편분 통화 좀 연결해줘요. 우리 그 일 정리해야죠.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요. 정리하죠. 직접 만나서. 약속 장소는 오래된 카페였습니다. 벽지색이 발에 있었고 커피 향보다 긴장감이 짙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련된 옷차림, 변하지 않은 미소. 언니, 오랜만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앉았습니다. 이제 그만 끝냅시다. 끝내자고요? 그럼 돈부터 내놔요. 그녀가 비웃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재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전직 형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증인이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밖에서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미정 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당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서 작성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엔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이제 정말이요? 네. 이번엔 진짜입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뉴스 봤어. 당신 그 여자 잡았다며. 응. 수고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다시. 밤이 깊어졌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에요. 이제는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차례예요. 그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지수야.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밤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은은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녀 미정이 체포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뉴스에서 사라졌고 우리 가족의 일상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밤마다 꿈속에서 여전히 그녀의 웃음이 들렸습니다. 언니, 나도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선희 씨, 참고인 진술 마무리 전에 피의자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병 너머에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정말 왔네요.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언니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미안해졌어요. 미안해서 사기를 쳤어요? 아니요. 그때는 나도 도망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손이 유리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병원비 남기고 죽었어요. 빚이 많았고 아이는 집을 나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 속이고 다녔어요. 그게 살아있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를 만나고 나서 내가 했던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어요. 언니가 진짜 나를 믿었거든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나도 이제 그만 벌 받고 싶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묘한 온기가 남았습니다. 그녀도 누군가의 엄마였겠지.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 뭐라던가? 그냥 살고 싶었대요. 살고 싶어서 남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우린 다 살아보려다 망가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미워하는 것도 지쳤거든요. 며칠 후 딸이 함께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 응. 뭔가 편해졌어요. 가로수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발밑에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요? 글쎄, 사람들한테 다시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 무섭지만 그래도 세상은 나쁘지 않다고.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엄마답네요. 며칠 뒤 구청에서 피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희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사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모였습니다. 그녀는 죗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용서하기로 했어요. 조용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용서가 그녀를 위한 건 아니에요. 이제 제 마음이 더 이상 갇혀있지 않기 위한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누군가 박수를 쳤고 점점 박수가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연설 봤어. 잘했어. 그의 손을 잡으니 따뜻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겠지요? 그래.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빛이 유난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나도 언젠가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금은 구원받길 바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동네 벚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작년엔 창문으로만 바라봤던 꽃이 올해는 제 발로 걸으며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꽃잎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가벼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요.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커피를 내렸고 딸은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소한 대화가 오가는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 커피 요즘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제가 묻자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한 잔 한 잔 정성 들여내려요. 그 웃음이 오래된 미안함을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딸은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사 났어요. 피해자 모임에서 엄마 강연 초청했대요. 나요? 응.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엄마 이야기가 힘이 되나 봐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구청 강연장. 무대에 서니 낯선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엔 진심 어린 기대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희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믿음도, 가족의 웃음도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우리가 진짜 잃지 말아야 할 건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거요. 그 순간 청중 중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잃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는 위로였고 응원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윤재훈 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좋았습니다. 덕분이에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결국엔 선희 씨가 자신을 구한 겁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이제 제 일은 끝났네요. 끝이라니요. 앞으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시작이 돼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창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바람 참 좋다.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이제 우리 서로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묵은 슬픔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당근마켓 앱을 켰습니다. 이번엔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거래 가이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누군가 나처럼 상처받지 않도록 앱 화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희망은 끝까지. 저녁 무렵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따라 얼굴이 진짜 편해 보여요. 그래. 그럼 이제 나도 좀 예뻐진 건가? 그건 아닌데 마음이 예뻐 보여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정말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퍼졌습니다. 그 소리 위로 제 마음속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믿을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고 남편이 잔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괜찮아요. 이제 내 차례예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지난 시간의 상처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